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정치 청구수사 토크쇼 정봉주의 PSI 뜻 아무도 모른 채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마지막인데 어떤 의미의 마지막인지는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정봉주 PSI 끝내 청취자들, 시청자들은 무슨 뜻인지 모른 채 혹은 무슨 뜻이든 상관없는 채 마지막으로 저희가 밝혀드리자면 political 뭐였죠? situation investigation? 네, 고천장치가 달려있어요. 네, 고천장치. 네, 안녕하세요. 너무 저렴해 우리 방송. 아우 저렴해. 네, 굉장히 저렴하고 천박한. 네. 저희가 개편을 알리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이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에서 참패를 하고 나서 당 쇄신 차원에서 안상수 대표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용퇴를 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렇습니다. 자유선진당도 이회창 대표가 이 쇄신을 위해서 그만두겠다. 민주당도 우리도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바람이 일어서 저희 그 뉴욕타임스도 네. 쇄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 쇄신의 방향은 네. 지금 야권이 대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먼저 통합을 하자. 프로그램을 대통합시켜버렸어요. 대통합. 예. 네. 그래서 원래 뉴욕타임즈, 정봉주 PSI, 시사돼지, 그 다음에 그 전에 뭐죠? 뭐 시사대안학교도 있었고 시사 4퀴즈 제목 X잖아요. 고성방가 뭐 있습니다. 예. 다 뭉쳐버렸어요. 네. 다 그냥 뉴욕타임즈로 하고 그 안에서 이분들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1, 2부 나눠서 예. 이제는 따로따로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매주 그냥 두 분이 네. 동시에 1, 2부로 네.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 대통합. 네. 대통합 민주신당이 망했죠? 대선 직전에 예. 그런 급조한 예. 네. 근거도 없는 날라리 정당 하나 만들어졌다가 금방 사라졌죠. 떴다당 아닙니까? 떴다당. 예. 예. 정봉주의 PSI 같은 경우 현안에 대해서 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말이죠. 이게 저 목요일 날 녹화를 해서 그 다음 목요일 날 나가니까 그 목요일 동안 그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어야 될 텐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또 터집니다. 그래서 김새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자, 저는 빠지고요. 다음 주 새롭게 단장한 나온 김에 저기 앉아있지 왜? 예. 저 앉아있을게요, 저기. 예. 뉴욕타임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꺼져주시고요. 네, 도청장치가, 달렸어요. 예, 안녕. 자, 꺼져주셨고. 자, 그러면은 오늘이 그러니까, 분리된 채. 네, 분리된 채 방송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PSI 설명드리자면, Political Situation, Investigation.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말도 안 되는 장면. 너무 이상해서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거. 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작가와 저희 PD, 들이 머리를 합쳤다. 이 장면이 쓸모없는 걸 보면 틀림없이 그분들이 합친 게 틀림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 제목에 대해서? 이 제목에 대해서요? 네. 저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아주 친숙합니다. 편집해 주십시오, 이거.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지금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치권이 드디어 이제 내년 총선과 대선, 총선 대선이 한꺼번에 한 해에 있는 게 굉장히 큰 일이지 않습니까? 예. 대격변일 텐데, 그 대격변을 앞두고 지금 민주당, 한나라당 난리가 났습니다. 요동을 치고 있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먼저 이제 양쪽 다 짚어볼 텐데, 먼저 한나라당이 세게 나가고 있어요. 정두원 의원이 형님, 각하의 형님, 이상득 의원에게 이제 정치 관두란 얘기죠. 공천 주지 말라. 이런 얘기 했고,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진보 통합이 어렵다. 이런 의견들 막 나오면서 물밑으로 아주 난리가 났고, 먼저 이제 정두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이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1년 반 동안
어떻게 큰 틀에서 예. 이 계보들이 갈라지고 예. 이 권력 투쟁이 일어날 것인지 예. 한번 짚어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정조는 왜 이상득에게 직격탄을 내렸는가? 예. 지금 이제 4.27 재보궐선거를 지나면서 한나라당이 이제 변곡점을 맞이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중도파, 그러니까 무계보 비주류 황우여 그 이주영 네.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 의장.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또 한 번의 이제 변곡점이 언제 오냐면 7월 4일로 지금 전당대 일정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 예. 네. 당권을 두고 하는 당권을 거죠. 두고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당권은 결국은 매년 총선의 공천권하고. 총선의 공천권이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한나라당 이제 원내대표 선거 때는 네. 이상득계가 2차 결선 투표에서는 소장파와 네. 그다음에 비주류, 네. 친박 네. 이쪽하고 붙어서 밀은 거거든요. 사실상 이재호 계를 제끼고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상 직계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호 계를 제끼고 예. 박근혜 계하고 형님이 손을 잡았다. 대단히 그렇죠. 예. 밖에서 보기엔 특이한. 특이한 상황인데 그 내부에서는 이미 정두원 의원은 일찌감치 떨어져 나왔고, 그렇죠. 일찌감치 떨어졌다기보다 잘려나갔죠. 잘려나갔죠. 그리고 네. 이제 세력을 전혀 발휘 못했으니까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나도 뭐 나 같은 건 없는 건가 하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렇죠. 이번에 좀 세게 얘기했을 뿐이고. 이번에 이제 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디어.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원내대표 선거 때는 이상득계와 네. 정두원 의원이 같은 후보로 찍었다고 볼 수 있죠. 네. 황우여 네네. 원내대표를 찍었죠. 그때 또 손을 잡은 거예요. 네. 계속 이제 한나라당은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이게 이제 합종연행을 합니다. 내부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갖고 있는 세력과 어떻게 연결을 맺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이 공천권을 받는데 주류로 등장할 것이냐. 네네. 이 두 가지가 화두입니다. 그렇죠. 이재호 계는 스스로 공천권을 지기 위해서 나섰다가 실패한 거죠, 지금. 실패한 거죠, 이번에.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원내대표는 비주류에 내줬지만, 7월 4일 전당대회에서는, 친이계. 네. 친이계가 이재호가 이제 지금 적자 중에 뭐 적자라고 볼 수 있죠. 친이계에서는. 그리고 이상득 형님도 어쨌든 적자인데 이번에 뭐 길을 좀 달리했는데 네. 둘은 또 이제 일정한 갈등 관계에 있고요. 네. 또 일정한 협조 관계도 있고. 친이계가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7월 4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좀 뭉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번 원내대표까지는 졌지만. 이상득 의원이 박근혜 쪽으로 붙었지만 예. 당권을 잡으려고 할 때 당권을 잡으려고 할 때는 박근혜 대표 측에서 딱히 정해져 있는 그 정확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네. 이상득계라고 하는 쪽도 굳이 그쪽하고 손잡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번에 7월 4일 날 만약에 친이계의 적자와 그 다음에 친박계의 적자 둘이 붙으면 정면 승부거든요. 네네. 그럼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박 쪽에서는 과연 이번에 앞으로 대선도 1년 6개월 남았는데 진검승부를 지금 해야 되느냐 네. 하는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거고요. 친박계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는데 예. 총선에 지고 나면 총선에 지고 나면 여소야대 그렇죠. 아래서 예, 예. 임기와 똑같기 때문에 거의 예. 마지막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국정 운영이 어렵다. 그러니까 고민이 이런 거죠. 총선 공천권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 나가서 당대표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하고 맞짱 뜨고 싸우는 거거든요. 네. 무척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그 놓자니. 당대표를 놓자니 네. 공천에서 죽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그래서 그 와중에 또 무슨 흐름이 있냐 하면 한나라당 의원들 80여 명이 상향식 공천을 그 법제화하는 네. 그 법안을 발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쪽도 공천권을 갖지 말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도 공천권을 갖지 말자. 네. 그거는 친박에 잘못 썼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친이게 썼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나라당 의원들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친박이고 친이고 모두 없애고 그냥 국민들이 판단해갖고 우리 후보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법제화하자.
당원 당규로 하게 되면 다 뒤집히니까. 근데 정두원은 이렇게 세게 치고 나가는 걸 보면 제 생각에는 당권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표 쪽에서 치고 나오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예, 맞습니다. 이재호, 이상득이 합치지 않으면 힘든 점이 있으니까 요 중간에서 중도와 수장파를 합쳐서 그렇죠. 본인이 이번에 당권을 잡아보겠다. 왜냐하면 그 지금 새로운 한나라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한나라였었죠? 그때는 나쁜 한나라였죠. 그게 새로운 한나라라고 하는 그 소장파, 범소장파 그룹을 만든 것 자체가 그렇죠. 이제까지 한나라당 행동이나 정치적 활동 이런 거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민주당이 한 짓은 뭡니까? 민주당도 대선 전에 당이 2개인가 3개인가 막 새겼잖아요. 제가 요즘 명함을 다시 만드는데요. 과거 경력을 놓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당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 무슨 민주당이 뭐였죠? 무슨 민주당? 통합민주당. 맞아. 통합민주당. 대통합 무슨 민주신당 뭐. 아이고, 내가 한 당의 이름. 여기는 당을 안 만들잖아, 한나라당은. 민주당은 당을 만들었어. 3개인가 2개인가. 만들었다. 없어지고 좀 이따 다시 만들어지고. 또 합쳐서 민주당이라고 하고 생쇼를 했죠. 선관위에서요, 과거 경력을 적는데, 민주당 해야지, 민주당 할 때 통합민주당 하면 이게 그 경력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또 통합민주당 할 때 민주당 쓰면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게 고발이 들어와도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이름으로 등록됐는지 기억이 안 나고, 등록된 바가 없어서 조사를 못한대, 조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통합민주당의 당직을 갖고 있다가, 전당대회에서 통합민주당에서 통합을 빼고 민주당으로 남았는데, 그거 한 이틀 정도 했어. 하루 이틀 정도. 네. 그런 것도 민주당 당력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정도로 우리가 당을 그러니까 그런 쌩 난리를 쳤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지. 그러고 그 대선에서 이기고자 했는데 어쨌든 졌는데 그 한나라당은 이번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한나라. 네. 그럼 그 뭐 새나라라고 줘야 되나?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는 이거를 야유할 수 있는데 네. 의원님은 야유할 수 없어요. 야유할 수 있죠. 왜냐면 그런 대가를 치러서 제가 떨어졌거든요. 전 대가를 다 치렀어. 좋습니다. 네, 인생은- 야유하시죠. 예. 니들 내 꼴 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새나라의 어린이들이라고 불러줘야 돼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쪽에서 소장파가 지금 힘을 받고 있으니까 네. 친이계에서 무슨 점령군이냐, 네. 점령군 행사하지 마라. 아주 극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니들 무슨 점령군이냐. 근데 한나라당은 안 깨질 것 같아요. 당은. 당은 안 깨져요. 네. 죽어도 안 깨집니다. 이 보수 정당의 특징 같은데. 그리고 네. 그것이 프리미엄이 2001년도에 박근혜 전 대표가 네. 당을 한번 나가갖고 이상한 뭐 당을 그랬죠.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네. 재미 못 봤죠. 그때 개박살났죠. 그리고 이 민주당이나 이 진보 진영에서는 네. 사실은 그 이념과 정책 사이에 조금씩 디테일이 틀리기 때문에 네.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보수는요. 돈만 되면 되거든요. 그럼요. 그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념이 없어요, 이념. 새로운 당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오죽하면 지금 자유선진당도 당을 깨면서 이제 같이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유선진당이 아무래도 한나라당이 합쳐지겠죠. 그러면 네. 이제 충청권에서 이제 영향력이 없으니까 어쨌든 한나라당 얘기를 돌아가면 네. 소장파가 이번에 당대표를 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정두원 그 이렇게 안경 쓰고 눈이 이렇게 두꺼비처럼 살짝 튀어나왔잖아요. 네.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눈이 튀어나온 것 같아. 이런 거 그 비하발. 인신공격이죠. 인신공격이에요. 네. 의원님 잡혀가십시오. 저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래도 잘하고 잘생겼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번 정돈 발언은 실질적으로 이상득 의원한테는 가장 아픈 데를 정면으로 친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박근혜 쪽에 붙으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박근혜 한계론도 얘기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본인이 맞습니다. 소장파하고 합쳐가지고 그 소장파에서 이제 거명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거기 뭐 김태호도 거명됐다가 원희룡, 남경필 네. 다 거론되는데 이분들이 남경필 같은 경우는 4선이고 원희룡 3선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 입장에서는 재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다 이제 그 정치의 역학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무부시장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바로 밑에서 서울시장 했죠. 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용적으로는 내가 한번 여기서 십자가를 져보겠다. 네. 그리고 내가 한번 이 깃발을 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또 숨어 있고, 동시에는 이거는 뭐 정치인들이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좀 무척 비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상수 대표는 나가면서 청와대가 불통이다. 네. 자기가 그 불통을 만든 주역이면서 그러면서 청와대 등에다가 비수를 꽂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네. 정도원도 사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에 비수를 꽂은 거죠. 그러면서 그 의도는 자기 지역 주민들과 수도권 그 시민들에게 좀 각인시켜서 내가 가장 훌륭한 의원이다.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확 보인 거예요. 그래서 7월 4일 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7월 4일 날 지금 소장파, 제일 끝냐면 소장파는 이제 무조건 당대표를 내려고 할 것이고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당대표를 내면서, 마지막에 캐스팅 보트 자기들이 이제 대표를 내지 못하면 친이와 친박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주려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캐스팅 보트를 주려고 하고, 아마 그 가능성은 친박 쪽으로 많이 더 기울지 않겠느냐 하는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뭐 친이야 뭐 몰락. 예, 몰락에 친이는 이제 가게 몰락된데 들어서. 근데 몰락하고 있지만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또 호루라기 한번 불고 또 한번 그 군기 잡으면 또 상당 부분 세력이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러 가지 시혜적 당근을 줄 수 있는 그 카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1년이 남았으니까. 1년 반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구에다가 네. 너 뭐 지원금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면 그죠? 그럼요. 네. 그 엄청난 예산들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이 쪽에서는 제대로 호루라기 불어서 깃발을 세울 가능성이 높고요. 소장파도 일단은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표를 내고 나가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캐스팅 보트를 쥐면서 총선 때 우리 소장파들을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카드로 아마 물밑 협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친박 입장에서 이제 고민이 깊어집니다. 정면 승부를 하자니 지면은 내상을 심하게 입고 그렇다고 붙지 말자니 총선권을 놓치는 것 같고 요 세 가지 이제 흐름이 부딪히고 또 하나는 이 와중에서 양쪽의 세력으로부터 다 자유롭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나라당 한 80명 정도 냈다니까요. 법제화시키는 국민 경선제, 네. 상향식 공천제. 네. 이건 아마 친박도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계보 쪽에 줄을 서지 않는 스스로 사람들이 살아남는. 스스로 삼아서 의원이 되고 나면 이미 의원이 되고 나면 그때는 대선 가는 임기 남은 대통령보다도 대선 후보 쪽으로 줄을 서기 당연히 마련이거든요. 그렇겠죠. 총선이 끝나면 전체적인 한나라당의 역학관계가 이미 레임덕 걸려있고 측근 비리 터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이 역학관계 힘의 균형추가 박근혜 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이 당권 갖고 싸우면서 미리 피 터지는 싸움 하면서 이 내상을 심하게 입지 말고 총선 때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풀어놓고 그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권력 재편을 하자. 박근혜 쪽에서는. 박근혜 쪽에서 그런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지금 박근혜 쪽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중도파에서 주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중도파의 주도는 실질적으로 황우려 원내대표와도 일정한 교감이 되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중도파 플러스 소장파가 당권을 질 가능성도 없진 않군요. 저는 여전히 친이계에서 줄 거라고 봐요. 아직 친이계에서. 대통령이 현직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약간 원심력을 갖고 뛰쳐져 나간 사람들, 보수 진영은 그런 사람들 다시 불러들이기 쉽습니다. 그렇죠. 당근만 주면 되니까. 아니, 당근도 있고, 네. 또, 그분에 대한 정보가 없을까요? 아픈 정보들이 있겠죠. 네네. 예, 그런 것까지 하면 그래서 결국 친이계가 다시 당권을 잡는 거기에서 이제 소장파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점점 더 한나라당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게 사실 7.4 전당대회에서 친박이나 소장파가 당권을 잡게 되면 한나라당이 변화의 쇄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청와대에서 절대 당권을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7월 4일이 지나도 여전히 현재의 구도에서 변화와 쇄신은 입으로만 얘기할 뿐이고 그리고 원내대표하고 또 그 갈등 관계에 들어갑니다. 같은 그 흐름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갈등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7월 4일이 지나면서 오히려 한나라당은 삐그덕거림이 상대적 겉으로는 봉합이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삐그덕거림이 시작되고 이것이 이제 10월 재보궐선거는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
이게 이제 정기국회 들어가고 국정감사 들어가면서 정치적 사건이 터지고 만약 측근 비리가 올해라도 한두 개 정도 불거지기 시작한다면 그럼 이제 그 소장파 목소리 죽였던 분들이 분화됐다가 다시 뭉치면서 대통령 탈당을 또 얘기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연말쯤에는 대통령 탈당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7월 4일은 친박계도 고민하고 예. 소장파도 노력하고 예. 하지만 결국 친이계가 결국 잡긴 친이계로 잡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덕분에 내부는 더 혼란스러워져서 사실은 탈당 얘기 나오고 연말 되면 예. 그렇게 한나라당이 망해가길 바라는 거죠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변화와 쇄신이, 황우리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교육위원 있을 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상수하고 안 친해요. 둘이 맨날 싸워. 그래서 제가 그거 말리면서, 둘 다 삼선이었거든요. 말리면서 제가 거의 삼선급 반열에 올라간 거죠. 황 의원이 비주류인데 지난번에 안상수, 작년에 안상수한테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죽쓰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교육정책 아닙니까? 이주호 교과부 장관하고도, 무지하게 사이가 안 좋아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완전 쌩 무시하죠. 같이 중국을 한 10박 11일 여행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 이주호 장관은 나한테 황우여 이르고, 또 황우여 위원장은 나한테 갖고 이주호 이르고, 그래서 그거 쫙 조정하면서 제가 한나라당 위에서 한나라당을 내려다본 거죠. 한나라당 얘기는 됐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민주당도 이상한 보도들이 있습니다. 예. 74% 반대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유선진당 새로 뽑힌 신임 예. 대표 변웅전 예. 대표가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느니 예. 그런 보도도 있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진보 정당하고 통합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예. 의견이 의원들 의견입니다. 예. 74%라고 하고 그렇죠. 여기 민주당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선? 변웅전 그 얘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진보 정당들과 그 통합 문제가 되는데. 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예,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참여당까지 이제 끼어서 좀. 예. 네. 그 중에 전체적인 정서를 보면요. 정치적 역학관, 이제 통합을 할 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정서가 있어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치적 정서에 대한 반감이 제일 높은 정당은 국민참여당 쪽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그것은 유시민 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시민 대표에 대한 비토가 그렇죠. 의원들 그러니까 급에서 17대 의원을 같이 하면서 네. 17대 의원을 같이 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무척 안 좋았었어요. 뭐가 그렇게 안 좋았습니까 그때? 대체. 굳이 이렇게 만나갖고 얘기하다가 싸우고 난 너하고 이제 관계 안 좋을래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과 느낌 이런 게 그 의원들끼리만도 막 말을 안 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특별한 근거 없이 그냥 미운 거 아니에요? 그거야 미워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제 유시민 대표가 말을 좀 아프게 하잖아요. 네. 말을 좀 아프게 하고 그때 당시에 주로 이제 호남의 근거지를 갖고 있는 지도부들에 대해서도 막 아주 심하게 그 비판의 소리를 했고, 그때 당시 뭐 이제 같이 최고위원 하고 있었던 염동현 의원은, 유시민 대표하고 최고위원인가 이러면서 이제 뭐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사표까지 내고, 그러니까 이런 오랜 정치적 앙금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민참여당에 대한 그런데다가 이제 지난번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졌죠. 이번에 그 김해을 경선에서도 졌죠. 이런 게 이제 정치적 이력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으면서 감정적으로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국민참여당에 대해서 감정 반감이 있고 민주노동당은 무척 정서적으로 가까워졌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 때 민주노동당이 한명수 후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습니까? 뭐 거의 자기들 후보로 나온 것처럼 뛰었죠. 이정희 의원 되고 나서 굉장히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순천에 이번에 그 민주노동당 이제 물론 경선해갖고 한 거지만 민주노동당에 양보해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호남에서 첫 번째 의원 깃발 꽂은. 그래서 이제 민주노동당하고는 세력적 역학관계는 둘째치고 그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무척 가까워졌죠.
그럼 이제 진보신당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이제 마지막에 유시민 후보한테 양보하면서 3, 4일 앞두고 했는데, 진보신당 문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하고 먼저 얘기할 것이 아니고, 민주노동당하고 먼저 얘기를 해라.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이 난 지도부하고 다시 우리하고 얘기하는 것이 과정과 순서상 옳지 않냐. 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의원들의 전반적인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야권 통합한다고 하면서 연대 통합 위원회도 만들고 그러는데 밖에서도 이제 많이 단일 정당을 만들자고 해서 여러 세력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 여러 세력들이 주장하는 방법이 또 각기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르죠. 네. 다 달라요. 그러면은 이 주장이 하나로 통일된 주장이 됐을 때도 야권 단일 정당이 되기가 힘든데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나눠져 있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주장하는 사람들대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 총선 전에 단일 정당 만들면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이 낙오된 사람들이 또 정당 만들 거 아니냐. 그게 실질적으로는 단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총선 전에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전국에 230여 개 지역구별로 다 충돌이 빚어지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때 한두 개 정도 단일화하는 것은 역학관계 속에서 별로 어렵진 않지만 전국적으로 후보를 조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과정이다. 그리고 본인들의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혹시 내 지역을 양보하라 그러진 않을까 하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지역 가갖고 너 무슨 민주노동당한테 양보해. 그럼 무슨 명분으로? 그럼 여론조사해갖고 내가 밀리면 양보하겠습니다. 근데 여론조사하면 다 이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양보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냥, 이게 기득권이나 이런 게 뺏길까봐 나는 총선 전에 단일 정당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분들이 몸소 현장에서 직접 뛰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선거 연합은 좀 가능하겠지만 단일 정당을 구성하는 건 어렵다고 보는 거고 대선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무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총선 때는 자칫 잘못 단일화가 되면 이겨야 되는 지역에서 단일화를 이상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 지는 선거가 나올 수도 있다. 즉 플러스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단일화가 될 위험성도 있다. 단일화의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총선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단일화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안 되지 않겠냐. 그렇죠. 예. 네. 어렵지 않겠냐.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선 때는 단일화가 된다고 치면 예. 어떤 방식과 단계를 거쳐서 돼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큰 틀로 보자면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는 문성근 예. 씨가 주도하고 있는 밀란이 있고 예. 거기서 무조건 다 합치라는 거죠.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예. 진보 진영을 비민주 연합으로 하나 만들어서 예. 민주당 후보와 1대1로 붙여가지고 예. 그래서 후보를 내자. 예. 그러니까 단일 정당을 만들지 말고 이런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 관례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또 틀려요. 문성근 선배가 하는 것은 총선 전에 단일 정당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진보 진영에서 비민주 세력을 묶은 상태에서 후보를 만들어서 그건 또 대선 단일화예요. 대선 단일화예요. 근데 이제 단일화의 충격파는 총선보다 대선이죠. 뭐 그렇겠죠, 당연히. 영향력은, 임팩은 이제 그게 훨씬 강한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누구 얘기를 어느 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냐 하면은, 지난번 때도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손학규 대표로 독주 체제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네. 그 말씀을 드렸다면. 네. 근데 이미 민주당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쪽에서는 손학규 대표 독주 체제로 이미 거의 가고 있는 형국이죠. 이게 일정 기간 가다 보면 굳어집니다. 그리고 인기가 떨어지고. 네. 벌써 인기가 떨어지는 조짐이 보이던데요, 지지율은? 여론조사 보면? 그런가요? 벌써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정세균 대표나 정동영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다 존경하는 분이고 또 이 방송을 보게 되면 또 내년에 당권을 잡을 줄 모르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개인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미 나오는 객관적 지지율은 많이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대선 후보급에서 떨어져 나갔죠, 사실상. 그런데 이제 지금 대선 캠프를 다 꾸렸잖아요. 네. 대선 캠프를 다 꾸렸는데 너무 야권의 후보로 유시민까지 제끼고 단독으로 이렇게 가는 형국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후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김해을 선거 때문에 유시민 대표도 많이 쳐졌고 다시 올라오기가 국민참여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시 치고 올라오기가 이렇게 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 대선에서 저는 민주당도 큰 자기 역할이 있고 진보 진영, 진보 정당, 민주당당 그다음에 진보신당도 자기 역할이 있고 시민사회운동도 자기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누가 자기 역할이 있냐면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세력이 친노예요. 그렇죠. 누가 뭐래도. 그러면 친노가 현역이든 아니든 간에. 친노가 무척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친노는 세력이 분화는 됐지만 전체 총량으로 보게 되면 확대 재생산된 그 경향이 있어요. 그게 6.2 재보궐선거 지나면서 한 번 그랬죠. 네. 이번에 4.27 재보궐선거 지나면서 또 그러니까 6.2 재보궐선거 지나면서는 친노의 차세대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부상했죠. 다 부상했단 말이에요. 유시민 대표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 다 부상을 했대요. 이게 나눠져 있는 다 거예요. 도지사로 올라섰죠. 그다음 4월 27일은 우리가 지난번에 정확히 지적을 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야권 연대 후보를 냈지만 그 와중에 별 소문 없이 은근히 부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 실장이란 말이에요. 은근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크게 주목받고 정치권에서는. 예. 네. 우리가 뭐라 저는 그랬냐면 바라봐지 않던 상황인데. 이미 뭐라 그랬냐면 그때 제가 이 탁월한 식견으로 정치 이미 30% 시작을 한 거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대선 출마할 거냐? 그전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답변도 안 하고 펄쩍 뛰죠. 펄쩍 뛰고 그런 거 묻지 마라. 정치 안 한다. 자꾸 우리 그런 얘기하면 나 히말라야 가버린다. 네. 근데 이번엔 뭐라 그랬냐면 대답하기 난감합니다. 그랬어요. 대답하기 난감합니다. 그럼 난감한 상황이 없으면 언젠가 대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대선 레이스에 발을 놓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넣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 이 대선 레이스에서 예. 직접 주자가 되어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는 거기에 흥행을 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면 그 역할을 수행해줄 의사가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실 거라고 봐요. 이분의 제가 보기에는 그 품성으로 봐.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야 되겠어. 이런 권력 의지라기보다는 그래 내가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거기까지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김어준 총수께서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늘 김총수님 지적한 것보다 한 발 앞서서 보잖아요. 참 좋겠어요. 보면은 친노에서는 이거를 묶는 역할을 할 분들이 꽤 계세요. 뭐냐면 한명숙 전 총리도 계시고 이해찬 총리도 계시고 그다음에 유시민 장관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 친노를 100% 엮는 데는 뭔가 역할들이 조금씩 다 부족해요. 그렇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조금씩 부족하고 다 훌륭한 분들인데 요 분이 주도권을 잡고 이 친노를 묶으려고 하면 뭐 또 국민참여당이 좀 빠져나갈 수 있고 그렇죠. 또 한명숙이 주도하면 시민사회 운동 진영으로 이렇게 재편한 친노가 또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복잡 미묘한 아주 미세한 그런 게 있는데 누구나 동의하면서 우리 내부에 이것을 묶는 역할을 좀 해라 라고 하면 이쪽 저쪽에서 배제나 안티가 없는 아무도 탓할 수 없는 사람이죠. 문재인 실장이 가장 적임자 아니겠느냐. 그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건 김원준 총수가 주장하기 전에 이미 공인이 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주장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친노가 그러니까 대선 단일 후보로 가기 전에 민주당, 진보신당 막 이런데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유산을 갖고 있는 친노가 분화된 게 먼저 모여야 돼요. 친노가 먼저 묶이고 그다음에 정치 당파로 분화되어 있는 정치 세력들이 또 뭉치는 이런 2단계 과정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친노를 묶을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야인으로 있고 이쪽 저쪽에 부채가 없는 그리고 이쪽 저쪽에 엔티나 배제가 없는 사실상 인간적으로도 흥결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흥결도 없어요. 사실은.
그 문재인 실장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친노 쪽에서 우리가 먼저 뭉치는 게 정권 재창출의 핵심적 이 단계라고 한다면 그럼 다들 우리 그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정하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주자로 이것을 묶을 수 있는 대표주자를 누구 세울 것이냐라고 할 때 문재인 실장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은 이미 4.27 재보궐선거 때 그때 이미 선언하셨고. 후보 단일화 네. 했고 그리고 이번에 대권 후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불쏘시개든 뭐든 그렇죠. 이 밑돌을 논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통합에 의중으로 반영이 된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하면 결국 그게 대선 후보로 부각될 수밖에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자연스럽게.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요 대목에서 이제 이게 세상에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 좋은 평론가들이 못 보는 그 측면이 이제 지금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네. 의원님만 볼 수 있는. 저만 네. 볼 수 있는. 네. 예. 한번 봐보시죠. 의원이라고 하기보단 17대 의원, 그리고 곧 이제 19대 의원이 될. 네. 문재인 그 실장이 친노를 묶는 큰 틀로 묶는 역할을 하고 그 밑에서 이제 그 옆에서 또 아주 그 전략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총리, 뭐 한명숙 실장, 한명숙 총리. 그리고 이 틀을 짜게 되면 국민참여당도 이제는 독자적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기가 무척 어려워져요. 그래서 세력을 묶는 정당은 아니지만 형태는 정당은 아니지만 정당의 유사한 틀을 갖고 있는 범친노를 묶는 작업을 하고 나면 네. 묶이는 거죠 이게. 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하고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1차는 친노를 재결합시키는 거. 친노를 재결합시키고 네. 2차로 2차로 민주노동당과 그 와중에 이제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도 뭐가 얘기가 될 것이고 네. 유시민 대표가 보긴 길은 잘 봤는데 그쪽에서 배척하는 바람에 이 못 간 길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냐면 민주당을 제외한 친노와 진보 중에 한번 묶이자. 네.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이거든요. 그래서 네. 친노를 1단계로 묶고 2단계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하고 묶는 2단계 작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 2단계 작업쯤으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범국민 대선 후보를 만들자라는 카드로 아마 그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바는 소위 지금 흔히 말하는 비민주 연합을 한 다음에 예. 그 비민주 연합을 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고 예. 그리고 그 비민주 연합의 대선 후보로 등장을 해서 예.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붙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치적 일정이 그때쯤 되면 민주당에서도 이제 후보를 뽑는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거는 그쪽에 이제 그 밖에서 친노가 모이고 이런 등등은 종국적인 종착점은 대선을 보고 그 와중에 또 다른 경로로 총선을 가는데 총선은 주도적으로 보진 않을 거예요. 총선은. 왜냐하면 목표가 정권 재창출이고 총선에서 뭐 의원 몇 석 더 얻고 그런 게 이제 물론 밑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는 게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투 트랙으로 쭉 가되 총선에 올인하진 않고 대선 쪽에 올인하는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민주당으로 입당할 거냐 아니면 밖에 후보로 남아갖고 문재인 전 시장이 문재인 이사장님이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미 이제 뭐 그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하고 얘기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대선 후보 반열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레이스를 거는 거고. 그럴 때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은 이제 또 고민에 빠져요. 당연히 빠지겠죠. 이거 친노하고 같이 할 거냐 아니면 1단계를 먼저 민주당하고 같이 할 거냐. 네. 그리고 여기에는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은 총선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총선 전에 정치세력 연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친노 묶인 거는 대선이 주요한 방점이고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은 총선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총선 전에 민주당하고 선거 연합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거냐. 그리고 선거 연합을 통해서 대선 후보를 여기서 같이 뽑아내는 게 의미가 있을 거냐. 이런 고민에 빠진데 제가 보기에는 총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측을 똑같이 놓고 좀 고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과정을 가면서 문재인 후보가 레이스를 걸면 그분은 끝까지 민주당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예, 사실 끝까지. 유시민
본인은 국민참여당을 만들 때도 국민참여당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민주당에 입당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계속 그 주장을 했지만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에 만약 입당하면 어떠한 형식의 경선 방식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조직표를 얻을 수 없으니까. 조직표를 얻기가 물론 조직표 그 문재인 실장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도 들어오게 되면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하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대표의 그 5년 전 그 행적을 보면 정치 일정을 보면 민주당이 너무 입당을 일찍 했다라고 하는 반성론이 나중에 그 측근 지난 대선 내에서 직전에. 지난 대선 직전에 계속 밖에 있으면서 가능성 있는 기대주를 안고 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면 그런 정동영 후보가 민주당 그 통합민주당 후보가 되고 마지막에 1대1 후보 단일화를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었겠냐라고 하는 이런 후회가 있었거든요. 복귀를 해보자면. 예, 복귀를 해보자면. 그래서 이번에 이 과정을 너무나 정확히 하는 이 전략적 책사들이 그 친노 그룹에 너무 무척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 들어와서 조직표를 얻고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이냐.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것이냐. 이런 것까지 따지게 되면 저는 밖에 있으면서 이 세를 모으고 마지막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하듯이 그런 극적인 단일화를 가져갈 거 아니냐. 시나리오가 그렇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 다 문재인 이사장님 중심으로 얘기하시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 유력 주자가 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모두 얘기했듯이 손학규 대표 단독 레이스 그다음 그 단독 독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게. 자, 그렇다면 사실은 그 길은 유시민 대표가 가고자 했던 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예. 이제 그 루트 트랙을 따라서 문재인 이사장님이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트랙을 올라타서 거기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이쪽은 아마도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손학규 대표가 한쪽 축이 될 공산이 큰데. 그렇죠. 예. 손학규 대표하고 문재인 이사장하고 붙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붙으면 문재인 쪽이 이긴다고 보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저는 모릅니다. 그럼 그거는 모르십니까? 김청수님이 저보다 잘 보는지 잘 못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손학규가 이긴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구도는 결국은 손학규가 좋냐 문재인 좋냐가 아니라 예. 박근혜와의 경쟁력에서 누가 위에 예. 있냐를 보고 선택할 그렇죠. 텐데 예. 예. 손학규 대표가 박근혜 대표하고 붙어가지고 예. 전 대표하고 붙어서 못 이긴다는 건 많은 사람의 전망이기도 하고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저의 저의 냉정한 분석이기도 한데 저는 손학규 대표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둘이 붙어도 우리 민주당 당직자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차기 공천권을 가진 분이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예. 저는 문재인과 박근혜가 붙으면 문재인이 이긴다. 아. 이쪽에 그것이 정권 재창출의 그 길이다. 저는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요. 한 발 더 나가서 안 나가기만 해봐. 뭔데요? 한 발 더 나가서 이번 그렇게 그 대선의 단일 후보를 만드는 건요. 정말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에 이기긴 했지만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보수 진영에서 욕하는 진짜 아무런 정책과 이념이 일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기기 위한 정략적 접근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지적은 정확하다고 봐요. 맞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번은 그 차이도 있지만 대체로 교집합이 많이 일치하는 정치적 비전과 전망도 같이 하고 있는 진보 개혁 진영의 통합이거든요. 네. 후보 단일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손학규 정권이든 혹은 문재인 정권이든 이거는 연합정부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와중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도 함께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보 진영의 연립정부가 뜨는 국면이 왔다.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죠. 역사적 의미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우리들끼리 작은 차이보다도 진보 개혁 진영,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들끼리 새로운 진보 진영의 연합 정권이 출범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에 최초의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유럽형 정권이죠. 이제 유럽형 그렇죠. 정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유러피언 드림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평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돼야 됩니다. 아유,
그거는 이제 그 누가 되든지 간에 손학규가 되면 안 돼요. 아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그게.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당하려고 그럴게요. 틀림없이 또. 중요한 거는 그 이러한 그림과 이러한 시나리오와 이러한 그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혼자밖에.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쫙 이 길로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PSI를 보고 그걸 따라서 저 길로 갔구나.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흐름이에요, 흐름. 흐름을 미리 보는 거죠, 우리가. 예. 사람들 그렇게 오해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PSI 보고 대선 후보를 뽑았다고 생각 안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영향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걱정하십시오, 의원님.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벌써?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뵙겠지만. 근데, 다음에 해야 되나? 그 정상회담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앞으로 매주 나와서 하십시오. 꼼수의 매주. 달인 M 실장. 자, 그러면은 이 단독 프로로 하는 정봉주 PSI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32번째로. 지금 마지막에 제가 한 말씀 할 기회 주시는 거죠? 아니요. 다음 주에 또, 그러나, 예. 사실은 정봉주 PSI는 하나의 코너가 돼서, 이제는 더 자주, 매주 나옵니다. 네. 제가 시작한 지가 지금 1년 반 됐거든요. 네. 이제 제 팬카페가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아니에요? 네. 이제 회원이 벌써 1,5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글을 뭐라고 쓰냐면, 정치를 피상적으로 보다가, 이젠 정치를 보는 안목이 늘어나서. 의원님 덕분에. 제 덕분에. 정치가 너무 재밌어졌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